안녕하세요. 얼마 전 항암을 끝내고 건강관리를 시작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암이 발병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강만을 생각하며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는데 주변에 털어놓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0년이나 했네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셨고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사업을 일구셨고 저희 동네에서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가 되셨죠. 엄마 주변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님은 엄마의 사업 거래처 중 한 곳이었는데요. 시어머님 역시 남편이 어릴 적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홀로 남편과 신우를 키우시면서 엄마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엄마는 시어머님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고 그러다가 두 분이 친해지시게 되었죠. 종종 가족끼리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친하시다 보니 연애부터 결혼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엄마가 준비를 해 주셨고 그 안에 가구들은 남편이 해왔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모두 부잣집 며느리를 들였다면서 다들 좋아하셨죠. 수정아, 우리 가족이 된 걸 너무나 환영한다. 양 사장님, 아니 사돈과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도 절친한 사이가 되다니 너무나 기쁘구나.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를 한다는데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가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 그게 나의 기쁨이고 바람이야. 알았지? 네, 어머님.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노력할게요. 어머님과 저희 엄마가 친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엄마에게는 어머님이 많이 의지가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님 얘기를 하실 때면 서로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즐겁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어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 결혼할 때 사돈께서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직 내가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당장 결혼 준비에 보탤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참 감사했지. 우리 인호도 그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누가 집을 해오든지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니고 걱정을 많이 했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제가 외동딸이라서 좀 더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인호 씨도 엄마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는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결혼의 시작은 별탈 없이 오히려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보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7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걱정이 산더미였던 적도 있었죠.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하셨어요. 요즘 사돈 통 얼굴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는 거니? 물어봐도 시원하게 말은 안 해주고 만날 때마다 뭔가 고민이 많은 얼굴이라 걱정된다. 엄마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무슨 일 있니? 사돈이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터놓고 얘기할 틈이 없네.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대충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님, 요즘 엄마 사업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잠깐 화장품 납품하는 곳에서 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자금이 융통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새로 물건도 주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융통되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몇 달 축적되다 보니까 거래처에서도 성금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사돈이랑 거래하면서도 이런 건 하나도 몰랐네. 주변에서 요즘 화장품 판매가 잘 안 된다곤 했는데 정말 그런가 보구나. 그래,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사돈이 마음이 많이 쓰이실까? 그래도 힘든 상황은 좀 벗어나면 숨통이 트이시지 않겠어? 왜? 엄마가 도와드리려고? 어머님이 우리한테도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시긴 하는데 꽤 금액이 큰 것 같더라고. 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니 다른 곳에서도 날린 것 같던데. 그래도 엄마가 어머님이랑 얘기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님은 당장 엄마한테 부탁하기 그래서 말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내가 사돈이랑 얘기해 볼 테니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른 건 몰라도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가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엄마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물품 조달이 힘들던 시어머니께 바로 도움을 주었고 그때 위기를 넘기고 나서 시어머님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시어머님의 사업을 곁에서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이유는 제가 별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엄마는 남편의 누나 신우이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을 한 후에 일을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고 좋지 않은 조건의 자리들이 많았죠. 그런 신우이를 거래처 사무실로 소개를 시켜주게 되면서 신우이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저번에 엄마 일도 그렇고 이번에 누나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덕분에 다 해결할 수 있었어. 내가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사실 결혼하면 처갓집 덕을 볼 거라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나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 엄마도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신 거야.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가족인데 이런 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더라고. 이번에 어머님 빌려주신 돈도
말이 빌려준 거지. 거의 그냥 투자를 하신 거나 다름없더라고. 당신이 그래도 엄마에게 고마워해주니 기분이 좋네. 엄마 주변에는 이렇게 도와줘도 고마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긴 어머님은 사업도 잘 되시고 그러니 쓸데없는 사람들도 마구 붙으시겠지. 이제라도 좀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드려야 되겠네. 어머님 그래도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일도 쉬엄쉬엄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다. 사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소. 그러게.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르겠어. 엄마 혼자서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마땅한 후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엄마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이건 뭐 엄마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과 친정은 서로가 잘 지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는 슬슬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며 말씀하셨었죠. 남편은 가끔씩 엄마가 은퇴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곤 했지만 사실 저나 남편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전혀 관련 없는 직종이어서 엄마가 알아서 다음 후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은 엄마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일을 하시는 게 힘드니 사업장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은 크게 실망을 했죠. 아니 사돈은 왜 대표직을 너나 우리 인호한테 주지 않고 남한테 준다니? 너희한테 이야기는 해본 거야? 인호 말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걸 남한테 주면 어떻게 해? 다 가족한테 물려줘야 그것도 유지가 되는 거지. 이번은 너무 실망이다. 사돈은 왜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신다니? 네? 이렇게 결정한 거면 저는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아예 다 넘겨준 것도 아니고 경영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나 남편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여기 분야는 아예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갑자기 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저희보다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맞죠. 당신도 너무 서운하다. 그래도 우리 엄마도 사업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이나 어머니나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운영하라고 하고 놔둬버리면 사업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겠지.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사업인데. 그리고 이런 거에 당신 하나도 관여해 본 적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나 나나 이쪽 분야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가 바로 사장을 하는 게 말이나 돼? 그건 너무 의미 없는 일이야. 갑자기 이 상황에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직장에서 온갖 멸시랑 무시당해왔는데 이번에 사장 되면 그런 거 다 뒤집을 기회인데 어떻게 그냥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이건 진짜 너무하다 정말.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엄마도 사업 운영하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 일을 대충 했던 것도 아니고 당신도 알잖아. 직장 다니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사업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정말 너무하다. 당신이야말로 여기 분야에 전혀 연관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나도 네 엄마랑 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인호는 못하겠니? 한번 말이라도 해주지. 너무하다 정말. 직장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자기 사업 운영하는 게 마음은 편하지 않겠어? 남들 눈치 보면서 겨우 푼돈 버는 것도 힘든데 사업을 하면 그래도 윗사람 눈치 볼 일은 없잖니.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서운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운함을 표시하는 제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 서운하다면서 저에게 타박을 하면서도 상의 없이 중요한 일을 그냥 결정해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말을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모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섰을 때는 평생 은인으로 대할 것처럼 말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죠. 대표직에서 내려온 엄마는 집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가끔씩 일 때문에 올라오시기도 했지만 자주 오시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는 더욱 시댁 식구들의 무시가 시작되었죠. 그동안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임신에 대해서도 참견하고 집안 살림을 모두 상관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는 이제 7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가질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무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인호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별로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럼 결혼은 왜 한 거니? 결혼하고 아이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살림이 이게 뭐야? 집에서 살림 한 번 안 하니? 너는 7년이나 되었으면 척척 살림 깔끔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언제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는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아직 제 일이 바빠서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인호 씨랑도 이미 다 얘기를 끝낸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희 둘 다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저희가 알아서 계획하고 낳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계획해서 낳는 게 어디 있어? 아이는 낳아놓으면 다 알아서 큰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아이 낳으면 자연스럽게 일도 그만둬야 할 건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지금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렴. 네가 일을 하니까 집안 상태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니? 냉장고에도 반찬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없고 이게 살림하는 여자가 맞아? 아니 어머님, 냉장고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 반찬 불러서 먹지 제가 하지 않아요. 일하면서 어떻게 살림까지 다 해요. 인호 씨도 피곤한 것처럼 저도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살림은 저희들이 알아서 나눠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말을 안 해? 너 아이 늦게 가지면 더 안 생긴다. 지금도 노산인데 언제 아이 갖고 키울래? 지금이라도 시도를 해야 아이가 생기고 키울 수 있는 거지. 설마 너 지금 아이 안 생겨서 걱정하는 거 아니지?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 가서 바로 치료 받아야지.
너 오늘 시간 되지? 나랑 같이 산부인과 좀 가자꾸나. 네 상태도 좀 확인하고 아이도 바로 준비하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다니까요. 그리고 집안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잘 지내왔어요. 집안 살림도 어머님 눈에는 부족해 보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편한 느낄 정도도 아니고요. 그만하시고 이제 대구로 가세요. 어머님께서는 매주 주말마다 집으로 와서 집안 살림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집에 와서 집안 살림을 뒤집어 놓으니 매 주말마다 제대로 쉬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주말마다 시댁으로 와서 반찬 만드는 법도 배우라고 하셨죠. 예, 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7년이나 지났는데 반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살림도 엉망이라서 내가 좀 알려줘야 할 것 같구나. 이제부터 주말마다 하루는 시간 내서 여기 좀 와라. 여기 와서 반찬도 좀 배우고 집안 살림하는 방법도 좀 배우렴. 네 엄마가 평생 사업만 하니까 딸 자식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에휴, 내가 이제야 신경 쓰게 된 게 참 아쉽네. 어머님, 어떻게 주말마다 시댁 가서 배우고 있어요? 저도 주말에는 쉬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도 없고요. 어머님 저희 신경 쓰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그 말은 들을 수 없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냥 저희가 반찬 부르는 곳에서 알아서 잘 부를게요. 여기도 건강한 재료로 잘 만드는 곳이고 인우 씨랑 나눠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니,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꼼꼼하게 잘하는 법이야. 이제부터 반찬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하루는 여기 와서 배우고 다음날은 집에 가서 살림하는 것 좀 봐야 되겠다. 안 그래도 인호가 요즘 밥도 맛없고 집도 엉망이라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태를 보니 왜 인호가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네. 지금까지 내가 많이 참아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시모의 이런 말에 저는 황당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살림을 해야 된다고 매번 강조를 했죠. 바쁜 일정으로 매 주말마다 찾아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매번 전화로 타박을 하셨고 저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도 남편은 엄마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여보, 제발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줘. 우리 반찬 잘 해먹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매번 주말마다 이렇게 전화하셔서 음식 배우러 오라고 하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나는 주말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좀 얘기를 해줘. 내 말은 전혀 안 들으시잖아. 엄마가 왜? 엄마는 우리 사는 거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 결혼하고 집안일 제대로 한 적 얼마나 있어? 아무리 당신이 일을 한다고 해도 여잔데 음식은 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음식 할 줄 모르니까 손님이 와도 항상 배달해서 먹어야 하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기나 해? 안 그래도 매번 사 먹는 음식 지겨웠는데 엄마가 내 맘을 잘 아네. 뭐? 당신 지금까지 별다른 말도 안 해놓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해?
당신도 바쁘지만 나도 그만큼 바쁘다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 요즘은 반찬 가게도 잘 나온다면서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고 어머님이고 정말 너무한다. 갑자기 왜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나 어머님 말씀대로는 못해. 남편과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시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불면증이 생겼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날이 많아지게 되면서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 위염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저는 위암이 선고되었어요. 위암을 알고 나선 엄마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아유, 수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인데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라는 사람이 전혀 몰랐다는 게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야 내 삶 찾는다고 혼자서 시골 내려와 버리고 너무 섣부른 생각을 했던 것 같구나. 평생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외롭게 자란 우리 딸, 이제라도 내가 간병하면서 챙겨줄게. 엄마, 난 괜찮아. 위암이라고 했지만 아직 초기라고 괜찮을 거래. 제거 수술도 하고 항암도 받으면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젊은 사람도 힘든 간병을 엄마가 어떡해. 엄마 안 그래도 사업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엄마 또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엄마가 간병해주면 나는 마음이 너무 무거울 거야.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간병도 내가 알아서 알아보고 할게. 그래도 엄마가 챙겨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좋은 간병인 소개해줄게. 그건 괜찮지? 내가 아는 분이 암이셔가지고 이분한테 간병 맡겼는데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1인실로 내가 예약하고 치료받게 다 해줄 테니까 그 정도는 하게 해주렴. 엄마는 저의 건강에 걱정이 많으셨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제가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제 안위와는 상관없이 모두 돈밖에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암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젊은 너한테 암이 생겨? 그러게, 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살림하면서 건강한 음식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은 전혀 안 듣더니만 아주 잘하는 짓이다 진짜. 아휴, 이제 이놈만 고생하게 생겼네. 수입도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니?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래도 병원비나 이런 건 장모님이 다 해주시기로 했어. 생활비는 뭐 어쩔 수 없지. 아픈데 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보험이나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엄마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 이해해줘. 아유, 뭐 어쩌겠니. 아니 용돈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아니 됐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병원비 보태줘도 아무리 치료받고 이외에 관리하면서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고작 병원비밖에 지원 안 내준다니? 간병도 해야 하는데 간병은 누가 해준다는 건데?
너 설마 인호 돈으로 치료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에이, 설마. 그래도 장모님이 도와주시겠지. 날이 아픈데 보태주시기라도 하겠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을 해? 암이라는 게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러다가 영영 당신 일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나중에 아이는 가질 수 있대? 에휴, 항암 치료하고 그러면 아이 갖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픈데 임신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미 충분히 엄마가 병원비며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부인데 인호 씨 돈으로 치료받으면 어때서요? 저도 같이 돈 벌고 생활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 너는 아프니까 더 예민해졌다? 내가 무슨 그런 소리를 했니?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주변 보니까 가족 중에 한 명 암 걸려 아프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다 거덜나더라. 아무리 요즘은 보험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해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돈도 많이 든다는데 그런 걱정도 못하니?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의 말에 정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픈 와중에 시댁 식구들에게 신경을 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조금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찾아오셔서 별거 없이 그냥 가시나 싶었는데, 얼마 후에 시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저는 엄마가 소개를 해주신 분을 간병인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꾸준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병인이 필요했죠. 시모는 간병인을 보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분이 간병인이시라고? 너 간병인도 고용했니? 돈도 참 많다. 아무리 아파도 혼자서 걸어다니고 다 할 수 있지 않아? 수술 며칠만 그렇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잘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간병인까지 고용을 해?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제는 나오지 마세요. 얘 건강하고 젊으니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지금은 옆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 시기예요. 언제 상태가 나빠지실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곳저곳 많이 아프시고 혼자서 챙기시기에는 힘듭니다.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암 환자분들 간병 여러 번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걱정되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굳이 간병이 필요한가 그런 거죠. 그냥 봐도 멀쩡한 것 같은데 굳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나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 돈도 안 버는 애가 무슨 간병인을 고용해? 10만 원이라니 돈 1,000원도 못 버는 게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되겠니? 움직이지 못하겠으면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간병인이 무슨 필요야? 그냥 그 돈 모아서 나한테 주면 간병을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어머님, 저 지금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저희 엄마가 간병해 주시겠다는 것도 거절했는데 어떻게 어머님 간병을 받아요? 이번 초기에도 돈 때문에 그래서 간병인 부르지 말라고 하셨던 거세요? 그때도 어머님 간병해 주신다고 해서 안 불렀다가 밥도 제대로 안 챙겨 주셨잖아요.
아픈 애가 밥 잘 먹으면 암세포가 더 잘 운동한다고 하시면서 안 챙겨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 예. 아프면 굶어서 그대로 암세포도 굶어서 사라지는 거야. 네가 잘 먹으면 네 속에 있는 암세포는 더 열심히 살 텐데 무슨 밥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시어머니는 간병인 앞에서도 저에게 간병이 뭐가 필요 있냐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너무나 황당한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간병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간병인은 저에게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셨죠. 세댁, 말해줄 게 있어. 사실 나 양 사장님이 고용한 사람이야. 양 사장님이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아무래도 들려오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 암 걸렸다고 했는데 세댁 시어머니가 양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건강하지도 않은 며느리 어떻게 하냐며 우는 소리로 병원비 걱정이라고 말하길래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거든. 그때부터 좀 의심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정말 세댁 시어머니 가관이네. 네? 엄마가 고용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냥 아시는 간병인이 아니시고요? 그럼 엄마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시는 거세요? 어머님 오실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엄마가 다 듣고 계셨겠네요. 엄마가 지금까지 별말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사실 내가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었어. 아마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하신 얘기 다 알고 계셨을 거야. 아마 세댁 다 날 때까지는 별말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일이 좀 있겠지? 세댁은 너무 걱정하지 마. 사장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 세댁, 이제 한 번만 더 항암 받으면 끝나지? 세댁도 좀 생각을 해봐.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집안은 나도 아닌 것 같네. 간병인은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태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에도 돈만 걱정하는 시어머님의 말에 더욱 걱정이 많아져 고용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 모든 사실은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기 전 시어머님이 오시는 날, 엄마는 병원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님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죠. 사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사느라고 사돈이랑 요즘 만나지도 못했었네. 그래도 나 대신 우리 딸 가끔씩 들여다봐주니 고마웠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우리 딸 이렇게 아픈데 돈 때문에 한 소리 했다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둘 순 없을 것 같네요. 우리 딸 다시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사돈.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실 때는 항상 연락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데리고 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사돈 갑자기 그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저도 일이 바빠서 며느리가 아파도 잘하지 못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잘 오지 못하셨다니요. 매주 오셔가지고 간병비는 얼마 나오냐?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냐? 다 꼬치꼬치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아픈 애 앞에서 이혼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사일한 사람은 아픈 애 내팽개쳐놓고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무슨 이혼인가요?
이런 거 가지고 이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애는 당연히 일하느라 바쁘죠. 맞벌이 하다가 이제는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께서 이런 상황 더 잘 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돈도 걱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혼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를 들들 볶아댔으면 이렇게 아프기까지 합니까? 지금까지 하신 일들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래가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 축 내지 말라고 한 거, 아픈 애 먹을 거 잘 챙겨주기는커녕 병원밥까지 다 뺏어 먹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되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 매번 찾아가면서 챙겨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해? 지금까지 챙겨준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당신 진짜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어머님이 나랑 이혼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왜 우리 결혼에 관여를 해? 당신 정말 뻔뻔하다. 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해서는 우리 엄마가 너무 교양 있었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게 너무 바보 같네. 당신 엄마 올 때마다 돈돈거리고 내가 마치 당신 돈 써제끼는 사람처럼 취급했어. 나를 챙겨줬다고?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당신 돈 쓸까봐 전전긍긍하던 게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 엄마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암 걸린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겠냐고? 병문안 온 것만으로도 좋은 시어머니 아니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당연히 돈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걱정도 못해? 당신이 지금 당장 나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이렇게 철없이 말을 해? 철이 없어? 철없는 건 당신네들이지. 그렇게 우리 집에서 도와줄 때는 둘도 없는 은인처럼 대하더니만 이제는 싹 태도를 바꾸고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렇게 당신 엄마가 한 짓을 모르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녹음된 거 보여줄 테니 한번 듣고 판단해. 그리고 이걸로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저는 그동안 간병인께서 녹음을 해두셨던 파일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주면서 지금까지 이 내용들로 이혼을 할 거라고 통보했죠.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항암을 받으면서 이혼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엄마는 다시 놓았던 일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완전히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거래하던 사업체 중에서 적자를 내고 있었던 거래처와 거래를 끊었고 지원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어머니의 사업장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엄마가 배려를 해주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연히 지원이 끊기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왔죠. 예, 수정아. 사돈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혹시 통화할 수 있니? 정말 미안하다. 나도 속이 상해서 그랬어. 며느리가 아프니까 내가 좀 속이 상해서 지금까지 막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 사과하마. 사돈께서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나신 듯 싶구나.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겠니? 제가 왜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그러신 거 아니시지 않나요? 저 아프기 전부터 집안 살림도 엉망이다. 매번 지적하시고 막말도 하셨잖아요. 기억이 또 안 나시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는 사돈 아닙니다. 저 인호 씨랑 이혼할 거고 벌써 준비 다 했고요. 다시는 가족이 될 일 없을 거니까 저희 엄마 찾지도 마시고 이렇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우리 거래만이라도 다시 재개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지금 당장 이렇게 거래를 끊어버리면 나는 뭘 먹고 살라는 거니? 다른 곳 알아보려면 한참이고 지금 당장 자금도 없는데 제발 좀 이렇게 부탁하니 엄마한테 잘 좀 말해다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뻔뻔하시네요. 그렇게 저한테 돈돈거리시던 분께서 돈 때문에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돈돈거리시던 분이시니 알아서 잘 계약하시겠네요. 저희 엄마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시니까 아무리 부탁하셔도 안 됩니다. 아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인호랑 이혼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인호도 엄청 반성하고 있어. 엄마는 단순히 사돈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돈의 사업을 도와주고자 지금까지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은 엄마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자 갑질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지만 재산 분할에 남편의 기여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남편은 정말 맨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업장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니 항암도 모두 완료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점점 되찾고 있답니다. 암보다 더욱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힘든 일도 암도 모두 이겨냈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요즘이랍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들 모두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었네요. 작년 겨울에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시집온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대하는 표현도 상당히 거칠었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결국 상처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었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참고 있다가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제일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가 결국 한마디 하시면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예단 문제였어요. 저는 예단으로 2천을 해갔지만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은 예단으로 2억을 해왔었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형님을 시숙에게 소개를 해준 거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시모와 형님의 관계는 상당히 두터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거의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댁 집안의 식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의 마음을 얻기에는 형님에 비해 많이 부족했었죠. 동서가 아무리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어머님과 나는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거든.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동서가 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동서가 집안 살림을 꽤 잘한다는 말을 어머님한테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점을 상당히 높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 어머님 댁에 올 때면 동서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며느리로 인정받지 않겠어? 나는 어머님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지만 동서는 그렇지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우선 아니겠어? 동서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들이대는 것도 어머님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 며느리가 애교 부리는 거 딱 질색하셔.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큰 여자가 어머님 하면서 코에 바람 넣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님은 제가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길 원한다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시댁에 오면 모든 집안일은 저보고 혼자 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과 전화통화로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다가온 주말에 시댁에 모임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시숙은 남편을 데리고 바다로 낚시를 가겠다며 오자마자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단순하게 식사만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정말 난감했던 게 남편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만 했었죠. 그런데 옆에서 형님이 시숙한테 언제 집에 올 예정이냐고 물어보니 다음날 저녁 때쯤에나 올 것 같다며 방어 낚시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추운 겨울날 왜 낚시를 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며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를 하러 떠나게 되었네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어색해지기만 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차라리 잘 됐다니까. 우리끼리 할 말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잖아.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가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세아가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우선적으로 세아가가 해야 될 일부터 일러주도록 하마. 어차피 우리 집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음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식사가 끝이 나면 빠르게 설거지를 한 다음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 청소와 함께 빨래까지 전부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대청소 한번 해주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제가 그렇잖아도 전화로 먼저 얘기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가 되는 게 어디 쉽나요?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대청소나 한번 하는 걸로 하자. 일단 마당에 미리 이불 빼놨으니까 그거 좀 큰 대야에다 넣고 발로 힘있게 빨래 좀 해봐라. 세탁기에 돌려봤는데 영 시원찮아서 별로더라고. 이불 빨래는 무조건 발이 최고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라. 날 추운데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니? 첫째 너도 내가 말한 거 서둘러 준비하고.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불 빨래를 시킨 시모의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동설안에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시모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며 서둘러 움직이라고 재촉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거리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형님은 시모의 뒤에서 빨리 움직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몸을 움직였고 옷을 갈아입은 뒤 마당 밖으로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야에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점점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하자 시모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얼지 않는다며 서둘러 이불 빨래를 끝내길 재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야에 물을 한가득 채운 다음 세제를 풀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세제는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뒤에서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일단 서둘러 이불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서둘러 대야에 발을 담갔는데 정말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빨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세탁기로 그냥 돌리면 안 될까요? 세제도 잘 안 풀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발도 너무 차가워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이불 빨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너 시애미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왜 밖에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날 따뜻할 때 하면 안 될까요? 방법은 많은데 굳이 밖에서 빨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옷도 너무 얇게 입고 발도 맨발이라 너무 추운데 몸 좀 녹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불 빨래 끝낼 테니까 마당에서 빨래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준비 다 끝났어요. 동서, 아직까지 시작 안 한 거야? 내가 분명 전화로 얘기했잖아. 어머님께서 시키는 건 토달지 말고 묵묵히 하라고. 그래야 어머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벌려놓은 건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동서가 알아서 잘 끝낼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하고 있어? 동서도 빨리 끝내고 들어와야지. 너무 추워서 계속해서 몸이 움츠려 들고 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저를 더 다그치며 빨리 끝내고 들어오라면서 형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시모와 형님은 마당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시모와 형님이 무언가에 발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발로 이불 빨래를 시키고 시모야 형님은 저를 바라보며
조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웃으면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데 이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시모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손짓으로 서둘러 빨래를 하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시모와 형님이 보는 앞에서 대야를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돌발 행동을 보이자 시모와 형님은 조격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고 급하게 마당 밖으로 뛰쳐나와 잘못이 없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이불 빨래를 시켰지 대야를 엎어버리라고 시켰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말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너 아주 버릇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더러워진 입을 제대로 빨지 않으면 오늘 집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아라. 네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몰라? 시집 올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 집안 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하길래 예단으로 1억 요구했는데 결국 힘들다며 2천 해오지 않았니? 내 아들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채우지 못한 금액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것마저 싫다는 거야? 내 아들을 공짜로 데려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불 빨래 오늘 안으로 끝내지 않으면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할 거니까 생각 잘하고 판단해라. 지금 여기에서 너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몰라? 저 그냥 돌아갈게요. 그이랑 결혼 생활은 유지하겠지만 어머님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시모에게 반감심을 품게 되자 그런 저를 보며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는 수돗물에 물을 틀어 제 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찬물에 젖어버렸고 찬바람으로 인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모 뒤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빨리하고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한숨을 내쉬더니 시모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시모는 절대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더니 문이란 문은 죄다 잠가 버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시며 이불 빨래를 빨리 끝내라는 손짓을 끝으로 커튼을 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불 빨래하는 건 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옆에 쌓여있던 이불들을 전부 다 질질 끌어 시부가 키우시는 소축사에 전부 다 던져버렸네요. 제가 조용해지자 밖의 상황이 궁금했는지 시모는 갑자기 커튼을 옆으로 치시더니 밖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야 될 제가 없어지고 많은 이불이 사라지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모의 뒤를 따라 나온 형님은 제가 소축사에 이불을 전부 다 던져버린 걸 발견했는지 비명을 질렀고 뒤이어 시모와 소들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버린 이불들을 바라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시모와 형님 앞에 나타나 삽으로 소의 배설물이 한가득 담겨있는 통을 얼굴을 향해 쏟아 부었고 무방비 상태로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시모와 형님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저는 시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수도에 물을 틀어 형님과 시모를 향해 뿌려버린 뒤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시모와 형님을 피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모는 당장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친 시모와 형님은 얼굴에 묻은 배설물 때문에 서로 오바이트를 하며 마당에 있는 찬물로 온몸을 씻어내기 시작했고, 전세가 역전이 되자 시모는 저에게 결국 두 손 들고 용서를 구하셨네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를 막대한 시모와 뒤에서 계속해서 화를 부추겨 세운 형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인데 그런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너무 서러운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일은 벌렸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에 좀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무언가가 제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와 형님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려 하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는 순간 시모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거실 창문을 깨부쉈고 급하게 들어오려 하길래 옷까지 갈아입은 상태로 집 밖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저는 형님과 시모가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순간 서류 봉투를 챙겨 급하게 현관문을 열은 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잡겠다며 미친 듯이 뛰어왔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쥔 채 최대한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네요.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던 저는 시모와 형님을 따돌릴 수 있었고 일단 서둘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상황을 알린 뒤 집으로 곧장 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에 숨을 고른 다음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들어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모와 형님은 제가 가지고 간 서류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곧바로 저희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켜고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사과를 하면서 서류만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서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답은 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내가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니까.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현관문 안 열어줄 거니? 제가 현관문을 열면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하실 것 같아서 문은 열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실 정도면 제가 봐선 안 될 내용 같은데 솔직히 저는 봐도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다시 돌려드리든지 할게요. 어머님이 모든 걸 자초하신 일이니 그 정도는 감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동서가 알아봤자 득될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어머님이랑 내가 사업자 준비하고 있던 서류들이라 중요해서 그런 것 뿐이야. 가족끼리 굳이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이미 어머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이고요. 형님도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를 것 같아요? 어머님과 제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이불 빨래도 형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오늘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아 형님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더는 난리를 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린 것 보면 서류의 내용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뱃멀미가 심해서 낚시는커녕 쓰러져 있었다며 더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 긴장을 했는지 잠깐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남편을 반기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고 다시 반대로 열렸습니다. 그리곤 시모아 형님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급하게 시모아 형님을 말렸지만 이미 제 머리는 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네요.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시모아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류를 건네주겠다며 겨우 저와 시모를 분리시켜 놓았어요. 언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몰라요? 제가 아주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니까? 너도 대충 들었을 거 아니야? 동서,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각자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냥 깔끔하게 서류 주고 관계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숨겼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순순히 건네주는 게 좋을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 일단 나한테 줘봐봐. 내가 확실하게 뭔지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눈 감아 넘어가 주는 건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 사람 편을 들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은 법이 정하게 될 거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뭘 어쨌길래 초장부터 컵을 주는 거야? 나는 큰 며느리랑 사업을 한 것밖엔 없다고. 일단 서류나 빨리 내놔라. 남편은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었네요. 그 순간 시모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모를 강하게 밀치더니 서류를 꺼내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서류의 내용이 생소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별거 없으니 빨리 돌려달라며 재촉했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시모아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엄마를 정말 고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에 떨고 계셨네요. 형수님이 저희 엄마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이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전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월요일 당장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시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솔직히 이런 식으로 건물 올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걸요? 눈속임만 하면 알아서 허가해주고 나중엔 변경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형수님과 엄마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나중에 뒷감당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꺼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은 형님과 시모는 건물을 올릴 때 근린생활시설의 목적으로 건물을 올렸었지만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용도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슈퍼마켓이나 의원, 세탁소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사시설이나 바닥 난방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시모와 형님이 일단 건물을 먼저 다 짓고 취사 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불법적으로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을 설치해 주택과 똑같이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분양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와 형님은 관할 구청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여기서 문제는 근생 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피해가 건축주인 시모와 형님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분양을 받은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이사를 왔는데 당장 처분할 수가 없어서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죠. 형님과 시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똑같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주차면이나 층수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법을 사용했던 거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가 들고 온 건축물 대장 서류를 악착같이 빼앗으려 했던 거였네요. 그런데 심하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계시던 분들의 건물이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는 말로 결정짓게 되었고 시모와 형님은 주변에서도 불법 용도 변경으로 건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모와 형님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며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벌인 일들은 결국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와 시숙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못한 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모에게 찾아와 고소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 금액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엄청난 빚과 함께 불법적으로 이행했던 사업들은 전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시모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지만 시모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면서 시부에게 쫓겨나고 말았네요. 시숙 또한 형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같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 형님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마주한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이 시댁 집안보다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시모가 원하는 걸 전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건 시모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시모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저를 질려버리게 만들 계획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난감해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얼굴 보며 저녁 한 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도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손에 들고 계신 조미료통을 국에 넣으시려 하시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국의 간을 보게 됐는데 간을 안 하셨는지 상당히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내려놓으신 조미료를 들어 국에 털어 넣은 뒤 간을 맞췄고 잠시 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상을 차린 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시모가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시모가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을 땐 문제 삼지 않았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 사건 하나가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던 시모가 목을 부여 잡으시며 숨이 막힌다고 남편을 붙잡으며 괴로워하시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을 살펴보더니 시모가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저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랑 음식을 같이 만들었을 때 당신이 뭐 실수라도 한 게 있었어? 엄마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 당신이 뭘 잘못 넣은 게 있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음식 준비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아까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서
내가 간을 봤을 때 싱겁길래 미역국 앞에 놓아두신 조미료를 넣긴 했었거든. 설마 그 조미료통에 조개불말이 들어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왜 올려놓으신 거지? 우리 엄마가 미역국에 조미료를 넣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임의대로 넣었다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내 말 맞지? 아니,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시겠다면서 조미료통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어느 누가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알겠어. 나는 당연히 싱거우니까 간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시면 책임질 거야? 앞으로 항상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올라오신다고. 아유, 됐다. 그만해라.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던 내 잘못이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새아가가 일부러 그랬겠어?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지.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내 아들이 먹을 미역국을 따로 퍼놓은 다음 간을 따로 맞추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갔는데 네가 조미료통을 다시 넣어놔서 나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미역국을 먹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찰나 조미료통이 생각났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문제가 커진 거잖아. 다음부터는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나는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제가 시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미료를 넣었던 건 잘못을 했지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가 알레르기에 예민하시면 조미료통을 내려놓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화장실로 가시는 바람에 일이 터지게 된 거라 전적으로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쓰러지게 된 이후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만큼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남편이 시모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었죠. 시모가 알레르기로 쓰러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저보고도 간단하게 짐을 챙기라는 말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이 조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왜 나한테만 탓을 돌리는 거야? 당신이 배고프다고 계속 보채면서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머님이 내려놓으신 조미료통을 들고 미역국 앞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고민할 정도였으면 그냥 넣지 말고 기다리지 그랬어. 당신이 임의대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왜 아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큰 소리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일단 짐부터 챙겨. 우리 엄마 알레르기 한번 앓게 되시면 며칠간 몸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온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이참에 점수도 좀 따고 얼마나 좋아.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만도 많은 법이야. 당신은 왜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거야? 나도 억울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 내가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연애하는 게 아니야. 결혼했고 서로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데? 가기 싫다는 거야?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럼 일단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우리 엄마 건강 상태도 봐줘야 하는데 며칠간 옆에서 신경 써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 당신은 머리가 없어?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저도 시모에게 여쭤보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예 잘못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로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 만에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꽤 오랜 기간 시댁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은 거의 모두 제 몫이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불만이 터져 나왔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강도 회복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어머님 가정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벌써 3달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건 안 좋은 말만 듣게 돼서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알레르기로 한번 앓게 되면 오래 아프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지. 당신 입장만 생각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힘들어도 어쩔 수 있겠어.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해라. 뭐 어쩌겠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나는 뭐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했는 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 좀 받아서 이제야 몸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내가 표현이 좀 거칠고 무뚝뚝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었고, 더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건데, 흐느끼는 목소리가 시모 방에서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남편이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고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늙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라며 화를 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켜나가게 되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따로 부르려는데 시모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묵묵히 시모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전부 다 미안했다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보더니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냐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많이 부족해서 집안에 불화가 온 것 같다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갑자기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곤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기겁을 했고, 저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양손을 잡은 뒤 세상을 떠나겠다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워낙 강하게 몸부림을 치셔서 저와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시모의 행동을 말리려던 제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가 시모의 발에 걸렸고 제 발에 걸린 시모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여 잡으셨습니다.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시모의 비명소리에 남편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는 시모의 말에 결국 허리에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 때문에 시모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댁에서 거의 1년간 시모의 수발을 들으며 온갖 잡다한 일들은 제 몫이 되어 버렸죠. 허리는 한번 다치게 되면 고질병이 된다고 연세도 있으셔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항상 누워만 계셨고 제가 없으면 시모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무실 때 외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가정부가 되어버린 저는 이런 삶이 너무 싫어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제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떨리는 손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면서 핸드폰의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은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시모가 거실로 걸어 나오셔서 그날 하루 온몸이 뻐근했는지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축을 받으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어두운 거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1년 가까이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가 그동안 저를 속인 현장을 잡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는 당황해 하시더니 휠체어 쪽으로 달려가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았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잘 됐다.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막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찬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내가 요즘 들어 온몸이 더 쑤시는구나. 아, 그래요? 목이 많이 마르시겠죠. 빵을 얼마나 급하게 드셨으면 입주위에 크림이 다 묻었겠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고 어머님이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이미 다 찍혀 있어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저를 속인 것도 대단하신데 이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저를 부려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나요? 너를 평생 부려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걸려버렸네. 그래, 애초부터 허리 아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었어. 반대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고. 지금까지 전부 다 너를 속인 거였다. 어차피 내 아들은 너보다 나를 믿거든. 처음에는 너를 정말 질려버리게 만들어서 이혼시킨 뒤 2번 다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막상 네가 내 집에서 집안일을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편하던지 그냥 끼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이혼하겠다며 돌발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네가 넘어졌을 때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 하면서 허리를 부여잡았던 거다. 이왕 들킨 거 그냥 내 집에서 평생 눌러붙어 살아라.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동안 편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눈물을 흘렸고 저 사람이 항상 내 탓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제가 피해를 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장 이혼할 거고 저를 속인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물 달라고 했죠? 정신 차리시게 찬물 드리면 되는 거죠?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많이 드세요. 저는 시모의 얼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냅다 부어 버렸어요. 찬물에 온몸이 젖은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자다가 놀라서 깬 남편은 거실에 있는 저와 시모를 보며 잠이 덜 깬 상태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자는 거 깨웠다고 자기한테 물을 끼얹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시모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주려는 순간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후 사정 확인하지도 않고 시모의 말만 믿었던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순간이었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터라 남편의 뺨을 똑같이 올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어 시모가 그동안 거짓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었고 영상 속에 있던 시모의 모습을 본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많이 났는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기 때문에 시모와 서로 뒤엉켜 뒹굴어 버렸네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모가 저를 속인 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이 끝이 나게 되었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좋지 않았던 과거와는 너무 달랐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곧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던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사례가 들렸어요. 여기에서 다 만나게 되다니. 참 세상 좁단 말이야. 아이고, 임신했네.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린 거야? 너 눈물이 저렴해서 네 애는 좋겠다. 혼자서 짜장면 먹으러 온 거 보면 어떤 집안과 결혼했는지 딱 알겠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 했잖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먹고 가세요.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데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지났으면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밥맛 떨어지게 못 볼 걸 봐버렸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나오려 하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다짜고짜 저 때문에 인생을 말아 먹었다면서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만삭인 제 머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조공원들이 겨우 뜯어 말려 전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이미 한 움큼 빠진 상태였죠.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지만
아랫배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전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달려들려고 더욱더 난리를 쳤습니다. 식당에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지금 누굴 건드린지 알아? 뒤돌아보면 아주 기겁을 하실 텐데.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네. 여보, 괜찮아? 아니, 저 인간들 누군데? 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은 몸부터 신경 써.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야? 저 덩치가 이 식당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저 식당 주인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니? 아들, 우리 여기에 잘못 온 것 같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거 알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 식당 주인이랑 결혼했는지 누가 알았겠어? 경찰에 신고했다잖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더 큰일 난다는 거 몰라? 혹시 오늘 식사 초대받았던 분들인가요? 불우유 초청으로 몇 분 모시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던 건가 봐요? 아니, 그게 우리 아들이 어제 신청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코스 요리 좀 먹고 싶었는데 당첨됐길래 들뜬 마음에 식당에 들어왔는데 저 원수 같은 젖며느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올라와서 이성을 놓아버렸네요.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나한테 노는 물이 저렴하다면서 낮잡아 보더니 당신들이 상황이 더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불이유 돕기에 신청한 걸 보면 저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경찰이 오면 우리 정말 곤란하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내가 큰돈 한번 만져보겠다고 요즘 남들 다 아는 코인인가 뭔가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야.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예민해졌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경찰 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전 남편과 시모는 재혼남 얼굴을 보자 쌍으로 대발작했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 남편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제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들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고 전시모와 전 남편이 왜 경찰을 피하려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걸 잃게 되어 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 남편은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제 아이와
그리고 저와 아이를 지켜줄 남편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